네,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찐시황 방송 오늘 시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은 목요일에 징크스를 깼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김없이 목요일에 징크스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을 하고 나서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의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폭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크게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주 커플링은 되지 않고 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장 얘기는 제가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거고요. 오늘 실은 제가 박진희 부장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희 누나, 진희 언니, 이 박진희 부장과 제가 방송을 좀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박진희 부장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또 새로운 우리 또 제아의 고수 그리고 현재 방송 활동을 또 환경에서 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에 실전 매매 정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아마 정보 많이들 받으실 텐데 실전 매매 정보라는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저희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에 같이 근무하는 저희 형입니다.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형이고요. 예, 좋습니다. 이게 많이 좋으시고 종목이나 시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시겠습니다. 이경준 차장님과 오늘 또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같이 장시영 차장과 근무하고 있는 이경준입니다. 시황을 2009년부터 작성해 왔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 드리고 결과를 통해서 좀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실전 매매 정보 있잖아요. 네. 텔레그램 정보를 우리 이경준 차장님이 하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차장님께서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을 때 그분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이 시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경준 차장님이 쓴다는 걸 알고부터는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진짜 여전히 그 내용들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솔직하게 그래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 링크는 연결 안 해서 보내신다고 해서 구독자 5,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되게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 아침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매일같이 이게 자리에 제가 가끔 가요. 8시 이제 출근해서 이거 가면 아침에 이 모니터에 빠져가지고 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막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시간이 지나면 알림이 딱 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작성한 글을 제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좀 아무래도 시황을 쓰고 데이터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쵸. 결국은 손실이 줄어야 이익 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들 여기 텔레그램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좀 시장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이제 FOMC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플레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생각한 게 국내 인플레이션도 지금 제가 보기로 확인한 건 5%대로 이제 3개월 연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 CPI가 그 정도 고만고만한 수치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횡보를 하면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00년 IT 버블 때도 그랬고 이전에 누구죠? 폴 볼커 이 양반이 70년대, 80년대에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완전 인플레이션에 살았을 때. 그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금리 인상을 한 해 정도 엄청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질 때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곧 있으면 저희 나라도 미국을 따라가겠죠. 따라가겠죠. 4%대가 되고 그러면 은행 예금금, 은행 대출금리라든지 우리 뭐 담보대출금리라든지 개인들이 부담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도 늘어날 테고 민간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 이제 기업들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심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저는 유지되고 있다가 급하게 확 떨어지면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연준이 어제 언급을 했다시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12월에도 우리 차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 저는 솔직하게 그거는 시장의 어떤 마사지용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줄여놓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왜냐하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거든요. 영국이나 맞아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다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이거예요. 미국만 좋죠. 네, 고용지표 좋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고 야 그동안 우리 돈으로 니네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우리 보고 고통 분담하라고 해.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전까지는 니네들 나자빠지는 거 신경 쓰지 않을 않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시장의 마사지용으로 뭔가 이 립서비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뭔가 언급을 좀 해놓고 계속 공포 분위기를 심어준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12월에도 빅스텝으로 가면서 그때 직접적으로 속도를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좀 저도 뭐 장시영 차장님 생각하고 일맥상통하고요. 네네. 물가가 왜 잡힐 수밖에 없냐? 잡힐 때까지 때릴 겁니다. 금리 올릴 거고요.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다 잡아버리는 정책을 필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고통을 최소로 감내하고 최단 기간 내에 잡히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시장 그런 시그널을 기다렸는데 사실 어제 들었던 시그널은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데이터 값도 높고 그리고 고용도 높고 또 부동산도 코로나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다. 즉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가졌던 기대는 0.75% 11월에 올리고 12월에 0.5% 올리고 내년 1월 말 2월 초인데요. 0.25%를 올리면서 이제 피크 아웃이죠. 올랐다 빠지기를 바랬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0.75 올리고 12월에는 0.5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0.5, 0.5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즉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과 틀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물가는 잡을 수밖에 없고요. 간단한 예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5억 정도를 이제 전세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면 3%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5까지는 아니고 저는 또 많으시면서 그러세요. 네. 7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5억인데 7% 금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7%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은 늘어나요. 그럼 당장 골프도 치다가 안 치게 되고 모든 소비는 줄여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연준이 원하는 거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물가를 잡는다기보다는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줘서 시장이 겁먹게 해서 주가를 올리지 않게 하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수요를 그렇죠. 급감을 시켜서 네네. 공급단에서 생긴 문제를 수요단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시영 차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걸 연준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보통 그 정도의 FOMC 발표가 있었으면 뭐 변동성 지표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같은 것들이 올라요. 맞아요. 세게 오르는데 맞아요.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변화가 거의 없었죠. 네, 어제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매도를 치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한번 수급 정도 오늘 상황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종가 때는 지금 거래소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쭉 사서 1,700억 많이 샀죠. 많이 샀어요. 개인들은 이제 매수하다가 줄였던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을 한번 보셔도 350억 정도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시장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실 불안한 상황에서
또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산다는 건 상식적이 않은 상식적이 아닌 부분인데 부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딱 찍고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장기간 간다는 부분에 불편할 뿐이지.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빅스나 달러나 이런 미국채 같은 지표들도 더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불편하게 좀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거죠. 환율도 1425원에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라는 거는 더 크게 터질 때 겁이 나는 거고 주식시장도 터지는 건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은 분명히 다졌다. 그리고 이제 저점은 올라갈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 저는 이제 이경주 소장님도 지금 저점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네. 저도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는 바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방송을 할 때 지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지라는 표현을 쓰면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우리 시장이 뭔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진 않아요. 경기 선행 지수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저희 두 사람이 똑같은 의견으로 얘기했다시피 수요단에서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려면 수요단에서의 공급단에서의 발생한 문제를 수요단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소비 성장을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경기는 침체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장이 추세로 오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 가치주를 찾고 우리가 바닥을 확인을 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네, 하시면 적어도 현재 수급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렇죠.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네, 그러면 네. 저는 최근에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이 분명히 보여요. 네.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최대한 연말까지는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그게 극명하게 좀 그렇죠. 드러났었고 네.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연말까지 랠리로 좀 이어질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또 어떤 섹터에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좀 봐가면서 그리고 또 꼭 굳이 매매라고 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뭐 대부분의 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이 많이 물려 계시단 말이에요. 뭐 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려 있는 종목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장 참여는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어떤 종목, 섹터 좀 보고 계시나요? 차장님께서는? 일단 오늘 보여주는 명확한 섹터가 있죠. 네. 2차 전지 섹터와 네옴시티와 관련된 섹터죠. 물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테마성이 강하고 하나는 성장이 열려있는 유일한 섹터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요 전주와 이번 주 초를 잠깐 되짚어보면 이 전주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시총 정말 큰 우량주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뭐 빅5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총 좋았어요. 뭐 네. 7위 안에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네. 이번 주 초를 보게 되면 10조에서 5조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정도죠. 네. 결국 외국인이 지난 날짜로 보게 되면 11월 10일부터 한국 시장을 매수를 했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결국은 미국 관련해서 법안들이 나오죠. IRA 네.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또 시진핑이 연임하고 나서 중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은 분명히 있는 건 맞고 그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규모가 20조가 될 수 있다, 얼마 될 수 있다는 다 이견이 있지만 분명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주식들과 그 수급들이 매수세가 무엇을 사냐를 고민했을 그렇지. 때 일단 순서는 위쪽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 섹터를 그 IRA 법안과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업종이 뭐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CATL을 팔면 당연히 엔솔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오늘 보여준 시장의 그 두 가지 모습들이 하나의 향후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를 가정했을 때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을 수 있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오늘 만약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 섹터가 좋았고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죠. 갑작스럽게 이제 네. 뭐 사실 700조, 800조라는 이 큰 공사를 앞두고 국내 업체들이 얼마간의 수주를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더군다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F 문제다, 금리 인상이다, 뭐 분양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어렵죠. 이러면서 분양도 좀 잘 안 되고 거래도 완전 안 되고 침체 너무 어렵죠. 기간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그렇죠.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의 추세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게 빠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계속 생각은 하는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매매가 사실 어렵죠. 매매가 사기도 어렵고 어렵죠. 사기도 어렵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셀단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네, 수급이 순환했죠. 순환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재가 이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주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오늘 같은 모습은 또 그것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전혀 아니었었고. 그리고 셀 쪽으로 옮겨가니 그럼 셀 쪽에서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미국 쪽에 이제 증설도 하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할 테니까 장비를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소재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으로 좀 공장 이전도 하고 하니까 장비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주는 장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장비도 싶은데 일부 움직였죠. 일부 움직였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 편차가 너무 크다 크죠.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긴 해요. 근데 네, 네. 우리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소재, 셀, 장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사실은 장비를 좀 개인적으로는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직 밸류에이션 자체가 셀이나 이 소재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주가의 상승 이 궤도가 네, 네. 이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 가파르죠. 보니까 네.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장비주들은 이게 바닥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편하죠. 상대적으로 실적도 편하면서 좋고. 그렇지. 근데 네, 주식은 사실은 제가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추세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거나 또는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비싸게 느껴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소개시켰을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네. 이경주 차장님께서는 2016년도부터 2차 네, 전지에 뭐 거의 고인물격으로 이게 많이 파고 계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2차 전지에는 거의 뭐 애널리스트 만큼 사실은 2차 전지만 투자했으면 회사를 그만뒀어야죠. 그렇죠. 2차 전지에 거의 올인을 하셨었던 올인했었죠. 예. 네, 올인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네. 있잖아요. 2차 전지 감사합니다. 쪽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키폰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차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네. 소재, 네, 그다음에 네. 셀, 장비 중에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나요? 근데 먼저 언제까지 2차 전지를 할 거냐도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번에 보여줬죠. 예를 들어서 최근 보면 네이버나 크래프톤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아래에서 시총 큰 종목들이 하루 정도 세게 움직인 날이 있어요. 그때는 보게 되면 금리가 12월에 0.5% 인상할 것이다. 즉 피크하고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할인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성장주들이. 즉 시장에서 그런 뉘앙스를 준다면 예를 들어 이번 10일 날 발표하는 CPI에서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난번 PCE 물가가 발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낙폭 과대 성장주들이 강하게 튈 수 있고요. 그게 안 나온다. 즉 8%, 8.1% 뭐 예를 들어서 그런 CPI 같은 경우에 6.5%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성장주 전망상으로 성장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즉 연준의 의도가 바뀔 정도의 변화가 있다? 그럼 바로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 잡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말씀하셨던 2차 전지를 주력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명확하게 대장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될 종목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그 상황상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셀과 소재와 장비를 봤을 때 명확한 타픽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가 타픽이다. 네. 소재에서도 오늘 명확하게 보여준 종목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 뭐 당연히 타픽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차트 보면 사실 저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명확하게 이 종목이 타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가 말씀을 향후에 드리려고 하고요. 실은 네. 포스코 케미칼을 네. 우리 차장님께서 네. 경준이 형이 네. 실전 매매 정보 거기도 썼어요. 그래서 자주 이게 썼는데, 직접 쓰진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네. 단기 매도 국면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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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점 저희 이제 브랜드도 네, 네, 썼고 네. 실은 그날에 아마 10월 말이었을 거예요. 10월 네, 네, 31일 정도였었던 더 것 이상 같아요. 호재가 없을 더 거라는 이상 생각을 했죠. 다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포드 관련된 수주도 미리 예측을 기사가 했었단 말이에요. 나왔었고. 기사가 네. 나오기 전에 네네네. 우리 차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IRA 법안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소재, 유일한 대한민국의 소재 네.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 당시에 LNF가 그 공장 뭐 이렇게 그 보안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번 이게 좀 이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대기업 그룹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고. 이미 다 돼 있고 네네. 그리고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그 이제 광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받는 것들이 네네.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다 이렇게 받고 있고 광산을 네네네. 가지고서 그런 부분 받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여서 아마 GM 말고도 다른 자동차 업체들로부터의 러브콜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와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 얘기도 이제 첨삭을 하고 참고로 해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포스코 케미칼이 소재주에서는 대장인 것 같다. 네네. 저도 그때 같은 시기에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시 매매를 해서 네, 하고 네, 있었던 네. 상황이었고 저는 원래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조금 더 좋아했다가 네. 이제 차장님 말씀을 듣고 포스코 케미칼 좀 갈아탔었고 그랬다가 31일 날 그 이제 시황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매매를 좀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매도를 치셨겠죠. 매도를 쳤죠. 네, 다음날 바로 양봉이더라고요. 일이 될 줄 몰랐죠. 그리고 4%가 11월 2일 날 이제 제가 외부 일정이 있을 때 빠지니까 이제 다시 살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에 7% 넘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네. 지금 다시 보시는 뷰가 네. 바뀌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명확하게 대안이 없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왜 중요하냐? 1년에 1억 대 자동차가 글로벌하게 팔려요. 근데 당연히 유럽과 중국 및 아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3대 시장이 나눠지고요. 결국은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35%가 넘어가요. 이미 10대가 팔리면 3대에서 4대는 전기차가 팔리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그 캐파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꽤 많이 전기차들이 팔려요. 왜냐하면 엔진 쪽에서 열 위에 있다 보니까 전기차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고 그렇죠. 전기차를 키워서 전략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과 경쟁하려고 했지. 주로 이제 그렇죠? 내수 위주로 네, 네. 중국은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네.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100대를 팔면 5대밖에 전기차가 안 나오죠. 그들은 으르렁으르렁 하는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미 거리가 사실 우리나라랑 완전히 틀리잖아요. 다르죠. 네. 기본적으로 뭐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뀐 게 600km, 700km짜리도 충분히 만들 수가 나오니까. 있고요. 네. 충전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혜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전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 소비로 봤을 때 전기차가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인 거고요.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CATL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선두를 나갔는데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CATL이 지금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IRA 법안 자체는 중국의 소재를 85% 정도 쓰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한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미국의 경쟁사가 중국이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몰아낸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이 결국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자 FTA를 맺거나 나프타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서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수혜를 줘요. 보조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거지. 네.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차이가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2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를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역사상 가장 큰 보조금이 지원된 법안이라고 해요. 공화당이 사실은 이번에 선거에서 상하원 이기면 안 된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이겨도 진행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이번 중간 선거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법안 상관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을 제외한 소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는 없어요. 한국, 호주, 그다음에 뭐 캐나다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일본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FTA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에서 그걸 쓰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기차 경쟁력은 일본의 소재 업체 중에 파라소니까 스미모토 뭐 히타치라는 회사도 있고 응급제 회사들도 인조 의견을 2개 정도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상위에 있지만 일본은 특성상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드리지 않고 또 FTA에서도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파라소닉 입장에서도 사실 난감한 게 일본에서 벤더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생산을 그냥 전부 다 옮기지 않느냐. 근데 파라소닉이 간다고 스미토모가 따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란 기업의 특성상. 그러면 테슬라 모델에 들어가는 전지들의 SDI라든지 다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이원화되고 다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국내 업체 최근에 그래서 SDI가 주가가 센 이유도 SDI와 LG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따라가는 상황이죠. IRA 법안을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따라간 상황이고요. 결국은 CATL이 도태가 된다고 하고 파라소닉이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대안은 국내밖에 없죠. 네, 국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유일하게 국내 업체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장비나 셀보다도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주요한 핵심 법안 중에서 중국을 이해한 소재에서 85%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확보가 너무나 중요해요. 최근에 종목들 중에 작은 종목들 많이 움직여요. 뭐 금양이라든지 강원에너지라든지 뭐 오늘 미네랄텍도 주가 좋았었는데 다 수산화 리튬 관련주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2차 전지 소재에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리튬과 니켈이거든요. 근데 니켈은 광산이 많고 리튬은 이제 한 3년 정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중국에서 강복 리튬이나 천재 리튬이 대부분 리튬을 공급을 했었는데 그거를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업체들도 수혜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 소재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갑이 되는 거죠. 그렇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포드나 스텔란티스, 테슬라, GM이 있어요. 4대 메이저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SDI, SK 이노베이션한테 지금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소재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원하는 바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결국은 자기들이 저걸 하겠죠.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죠. 자체 생산.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포스코 케미칼이 보여줬지만 GM과 얼티넘이라고 하는 합작사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또 조인트 벤처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성차 업체들은 셀 업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피하고 싶어요? 종속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게 최고죠. 근데 그럴 만한 캐파와 생산 시설 기술은 안 되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종속적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SDI 빼고서는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끌려가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죠. 한국이 그걸 견제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셀과 소재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재 딴 애들과 직접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하고 거기서 생산 기술을 조금씩 이제 받아가서 흡수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산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의 소재 업체와 직접적인 조인트 벤처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데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다양한 업체, 한두 개 업체들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하는 주로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과 포드는 SK 블루 오발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얼티넘도 사실은 이제 GM과 LG 엔솔 간에 이제 한 건데 직접적으로 조인트 벤처 한 건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어요. GM과 한 거고. 그러면 포드도 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은 그거는 단순 수주를 넘어서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SK 블루 오발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스텔란티스도 당연히 이제 합작사를 하겠지만 뭐 SDI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와 달리 직접 소재,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메인 벤더라고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명확하게 왜 소재가 제일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즉 한국의 지금 소재 업체들은 2차 전지 모든 업황과 종목들을 통틀어서 지금은 가장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향후에 나오면 알겠지만 결국 계약들이 맺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좋은 단가로도 계약이 될 거고 보통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셀 업체들한테 몇 년간 얼마를 계약하겠다라는 것들 셀 업체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한테 확정 계약을 못 맺어요.
즉 상황에 따라서 더 수출할 수도 있고 덜 수출할 수 있지만 소재 업체들은 바인딩이라 그래서 일종의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런 계약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소재가 가장 중요한 산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나오는 거죠. 국내 셀업체들은 네. 그런 소재 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선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다면 국내 셀업체들도 소재 업체들과의 어떤 확약이라든지 또는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맺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국내 셀업체들이 선점한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셀업체들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LG그룹 같은 경우도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사업과 굉장히 좋죠. 또 LG 엔솔을 팔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 양극재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시장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LNF 네네네 맞습니다. 그 관련 왜냐하면 그룹상 계열상 물론 떠돌아다니는 풍문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시도를 하겠지만 그럼 반대로 말하면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케미칼을 팔겠냐라고 했을 땐 아니고요. 아니지. 에코프로도 사실은 일원화가 잘 돼 있는 정말 중견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팔겠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셀업체한테 안 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본인들도 셀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완성차한테 바로 가는 게 좋겠죠. 네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런 마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명확하게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럼 셀업체보다 장비단보다 소재가 좋다. 그럼 소재에서 누가 제일 좋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IRA 법안에서 가장 많은 리튬과 니켈을 이렇게 받아주고 올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보면 되는데 당연히 포스코 그룹이죠. 그래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도 저는 그게 부각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 태풍 때 그 사건들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는 어려워요. 철광석 가격도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경기도 둔화되고 수요도 둔화되고 시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분야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근데 저는 꼭 생각도 해요. 지금 LG 에너솔루션이 아마 137조 될 거고요. 140조 가까이. 포스코 케미칼도 15조가 넘어갈 거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21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쪽에 레벨업이 되게 되면 고려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면 어느 순간 멀티플을 세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저는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저는 내년을 보고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주 장기적이고 주식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고요.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리튬에 대해서 포스코가 약 한 30만 톤.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고려한 이런 종목들도 소재의 이 섹터 안으로 포함시켜서 보시는 거죠? 저는 3, 4년 안에 이 회사들이 다 재부각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제가 다시 소재 섹터 안으로 포함이 되면서 2016년, 2017년에 관련 회사들을 탐방 다니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3, 4년 뒤에 현실화가 됐거든요. 지금도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11조, 12조, 20조 하는 회사지만 분명히 리레이팅이 돼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튬이 30만 톤이고 니켈 20만 톤 정도를 포스코 그룹이 확보를 해서 향후에 이제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팔아야 되는 대부분의 주요 핵심 소재는 포스코 그룹은 자체 조달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는 FTA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일제 가공을 해서 그거를 뭐 북미의 캐나다 얼티넘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재가공하게 되면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다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호주에 있는 광산 FTA에 맺었기 때문에 바로 써도 돼요. 리튬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광양에서 또 재가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내면 FTA에 맺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나머지 회사들을 보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같은 메이저 회사들이 있지만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자 스텔란티스의 주요 고객은 주요 이제 벤더라고 할 수 있죠. 스텔란티스의 주요 벤더는 에코프로 BM이고 SDI의 주요 벤더도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주요 벤더도 사실은 에코프로 BM이고 결국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SK 이노베이션과 뭐 SDI 통해서 결국은 현재까지 주요 벤더는 에코프로 BM인데 계속해서 에코프로 BM하고 한 회사랑만 할까요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에서 너희들 100% 조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론 자체적으로도 이제 폐배터리에서 수거도 하고 또 수산 리튬 공장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2만 톤, 3만 톤 수준이거든요. 그럼 유럽은 좋아 너희들하고 할게. 아시아 좋아 너희들하고 할게. 그럼 미국은 누구랑 할까?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면 지금은 GM이랑만 하고 있죠.
근데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텔란티스도 사실은 1년에 판매량이 800만 대, 900만 대 되는 회사인데 대규모 증설을 할 때 SDI 하나한테만 할 수 있을까? 뭐 혹은 에코프로 BM 하나한테만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포스코 케미칼한테 맡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SK 이노베이션 통해서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러면 걔도 할 수밖에 없고 뭐 나머지 모든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조인트 벤처나 협약을 해서 거기서부터 안정적으로 수요를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양극재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음극재를 하는 회사죠. 그렇지. 포스코 케미칼죠. 포스코 인조견 관련해서.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음극재를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 정도 캐파를 가진 회사는? 그 정도 캐파를 가진 뭐 회사는 실리콘 음극재 조금 한다라고 하죠. 네. 첨가제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30만 톤 정도를 이제 앞으로 한 3년 안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영파33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고 BTR이라는 또 중국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은 천연하다 이제 음극재 쪽으로 흑연 쪽으로 인조 쪽으로 넘어가고 일본도 이제 히타치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개 정도 회사가 있거든요. 흑연 음극재 쪽은 양극재 쪽보다는 그렇게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요하지는 않잖아요. 금액도 작아요. 사실은 금액도 3분의 1 작고, 정도밖에 그래서 안 뭐 되고. 시장의 어떤 이 해자가 그렇게 그렇죠. 좀 넓지가 않아서 넓진 않죠. 성장성이나 이런 부각이 좀 많이 안 될 수 있는데 매출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게 좀 좋게 보시는 이유가 하나야죠. 딱 하나. 오로지 하나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 일본 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A를 맺질 맺진 않았죠. 않아서 그러면은 네. 해외 업체들이 직접적인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뭔가 조달을 받기에 용이하다. 네, 왜냐하면 네, 두 회사를 나눌 필요 없이 한 회사에서 다 그 해결이 생각도 되니까. 들어요. 심지어 테슬라도 파나소닉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음극재 미국에 관련된 물량만큼은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한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는 음극재의 사실은 매출 규모가 크진 않고 또 양극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이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유일하게 IRA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음극재 회사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전 세계 유일합니다. 양극재는 유미코어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유미코어가 글로벌 유일하게 1등이에요. 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사실 음극재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멀티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시가총액 15조고 1년에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는 뭐 800억 원 정도 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회사인데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2년에서 3년간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 글로벌 넘버원은 포스코 케미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6조라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차트의 기울기가 네, 네. 똑같이 이제 예를 들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0조라고 하지만 네,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네, 네. 이제 다시 조금 추세를 일부 바닥권에서 잡는 분위기고 네, 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거의 이제 따블이 났는데 그렇죠.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라고 네, 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네, 네. 10만 원대에서 뭐 21만 원까지 7월부터 뭐 그것도 한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급등을 해버렸으니 분명히 취약할 만한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든단 네, 네. 말이에요. 네, 네.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소재단에 대한 어떤 이 앞으로의 향후 전망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이 차장님의 논리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게 과연 지금이 그 자리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요. 그래서 네, 저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었어요. 아니 그러면 소재를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탑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탑 메이커 회사들이 셀을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체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공장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공장을 증설하면 장비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셀업체들은 그래 앞으로 경쟁이 심해질 테고 이 자동차 탑 브랜드 회사들이 같이 가는 걸 원치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고 셋업체를 좀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재는 같이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나도 직접 만들고 싶어. 그럼요. 그러면 증설에 대한 어떤 이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테고 그들의 입장에서 야 코리아가 좀 잘해. 얘네들 증설 많이 하고 같이 따라 나와서 이미 해봤어. 기술력도 있고 좋아. 그러면 국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의 시점이 네. 오히려 차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PNT라든지 네, 네.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회사에 좋죠. 이런 종목들이 네, 네. 오히려 해외 진출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 막 물밀듯이 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을 보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당장의 매일매일의 이 그럼요. 시장과 항상 파이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 단위로 매일 하기 파이팅을 때문에. 하시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네. 긴 그림을 보자면 아주 긴 그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당장에 6개월 아니다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해봐야 지금이 11월이니까 내년 뭐 한 5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4월, 5월. 제가 생각하기에 1, 2월에 장 시작하고 경기 침체 오고 나서 뒤질 거란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연말에 잠깐 랠리 있고 1, 2월에 엄청 힘들어졌어요. 왜?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니까 저는 올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겟 레이트가 정해지고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났죠. 1, 2월에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고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에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한번 좀 꿈틀꿈틀 거리는 시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즈음해서 뭔가 수주 내용이라든지 공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재 쪽도 좋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좋고 장기 성장성도 좋지만 그것들을 제가 퍼즐을 맞춰봤었을 때는 장비주들이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기회비용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기조적으로 줄어들어요, 숫자가.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네, 환율 효과는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차이들이 생겨서 아직 장비 쪽은 수주나 이런 대형 수주 공시가 아직 없기는 해요. 뭐 조금 하는 건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 양극재 캐파가 받는 막 수십조 단위의 그런 캐파가 아니더라도 이런 장비주들은 몇 천억 단위의 어떤 이 장비 물량만 수주를 받아도 크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제일 선호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로 보면 많이 올라 있고 저도 사실은 어제도 미국 시장 새벽에 보면서 빠지길래 제발 좀 빠져달라. 제발 좀 빠져달라. 제발 좀 빠져달라. 정말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저도 기도를 좀 했어요. 이게 좀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올라서 너무 힘들긴 하지만 대안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물론 좋은 회사인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 올라 있는 게 제일 큰 악재고 빠져 있는 게 제일 큰 호재입니다. 그거는 명확하죠. 얼마나 싸게 사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장비 업체들이 결국 저는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투자를 언제 시작하냐는 인플레가 꺾일 때 시작한다 생각해요. 이유는 오히려? 인플레 고용이 창출이 되면 인플레가 꺾이기 어려워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수십 조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되겠죠. 더 늘어날 거고 인플레에 대한 이게 그렇죠. 더 안 잡힐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지금 높아진 원자재를 가지고 다 미국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또 엄청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죠. 미국도 원하지 않고 한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가 잡히고 인플레가 꺾이는 시점이 오겠죠. 그게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규모 발주가 있을 수 있고 주식은 항상 6개월 이상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비 쪽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P&T라는 회사도 사실은 세계 회사를 장비를 보실 때는 한 회사보다는 SK이노베이션, SDI, LG, NA솔루션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전부 아울릴 수 있는 회사를 보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SDI는 조금 따로 해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같이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P&T는 제가 알기로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하나기술도 2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즉 2개 이상 들어가는 장비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도 괜찮고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주하고도 꽤 낮고 꽤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좀 사서 버티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 제가 뭐 한 번 나올지 두 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방송 나와서 이게 누구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듣게 되니까 자주 나와서 장비단에서 좋은 회사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좋은 회사. 아직 안 끝났어요. 가시면 안 돼요. 끝났습니까? 네,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되면 혹은 제가 중요하게 그동안 탐방을 다녔던 회사들 중에서 장비단에서 이런 회사가 있었어라는 회사를 하나 좀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을 사고 싶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기회라는 걸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견딜 수 있는 뭔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단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뭔데요, 그러니까?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예요. 뭐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네. 자, 코닉 오토메이션. 네. 보셨나요? 자리 편하죠? 기술적, 여기 차트 되게 예쁜 자리네요. 제가 딱 3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많이 말씀드리면 안 돼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3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많이 아실 거지만 원래는 우리나라의 원익 IPS, 세메스 같은 삼성의 주요 벤더들한테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거의 90% 정도 독점하는 회사예요. 물론 성장기업 분석 보니까 램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이렇게 네,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자체 솔루션을 이용하는데 제어 관련해서 이미 20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IT 벤더들 통해서 삼성전자 납품한 회사고 당연히 미국 테일러시 투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기본 돈을 버는 영역이고 여기서 제가 표현을 썼는데 뭐라 썼냐면 제어라고 썼잖아요. 제어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개발했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했죠. 자, 그 아마존의 키바라는 물류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컨베이너 벨트를 전부 없애고 그 로봇이 물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원하는 곳에 갖다 주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생기는데 이 회사도 이제 그걸 하게 되고요. 이미 CJ 대한통운과 쿠팡에 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에 나가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컨베이너 벨트에 사람이 서가지고 그렇죠.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알아서 물건 딱 크기 또 종류별로 해가지고 라인 정해놓고 알아서 그렇죠. 탁탁탁탁 쌓여가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 제일 비싼 게 인건비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TSMC나 사실 미국에 투자를 급격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로 생산해서 단가 나오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는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의 메인 벤더이기 때문에 제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해서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죠. 최근에 또 오늘 또 로봇들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도 좀 이게 승부도 좀 수급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검사 장비를 자동화시켰어요. 어떤 검사 장비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검사 장비. 소재 검사 즉, 장비. 양극재부터 시작이 됐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 중간 원재료인 이제 전구체라고 하거든요. 전구체, 그다음에 음극재까지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을 하죠. 양극재를. 그러면은 3명이 24시간 교대를 해서 그 공장에 나오는 것들 샘플을 뽑아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뭐 사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전부 다 자동화됐죠. 근데 그 자동화를 만든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3교대로 24시간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예상 못할 정도의 수주들이 나올 거예요. 한국 업체들한테. 정말로 상상 못한 검사 장비 관련된 아니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캐파 관련돼서. 네네네. 제가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말씀드린 이유가 10년치 물감을 받을 거예요. 일감을 받을 건데 그럼 그런 것들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3교대로 사람을 써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당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얼마 전에 LG화학 관련해서도 이제 장비가 나갔고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하고도 이미 일부 장비가 나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3대 브랜드에 나갔죠. 그럼 남아있는 브랜드 2개가 유미코랑 그다음 LNF가 남아있는데 3개가 쓰는데 얘네들은 안 쓸까요? 당연히 쓰겠죠. 그러니까 양극재는 이미 다 나갔다라고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의 테스트한 기간을 거쳐서 수율이 잘 나오고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쓰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되면 대규모 투자와 장비 투자가 일어날 건데 인플레가 좀 잡히는 구간에서 그랬을 때 당연히 이 회사의 대량 수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검사 장비 쪽에서 지금은 독점이기 때문에 네. 레퍼런스는 좀 있는 회사. 아까 말씀드린 3개 회사는 들어갔고요. LG 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일정 부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또 다른 회사들이 그쵸. 시작을 했었어요.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메이저 벤더를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라고 해서 중간 원재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소재단에 필요한 것들은 다 검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주만 해도 200억이 넘고요.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을 제가 생각에는 뭐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1,900억이거든요. 한 2천억 정도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수주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주요 회사에 대해서 사실 아까 3개 회사를 같이 하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NT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2개 정도 셋업체를 하고 있는 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양극재 모든 회사를 고객사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다라는 측면에서 또 인건비, 미국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래가 조금 작긴 한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아니요. 뭐 좋을 그 거예요. 하루에 네. 뭐 80만 주, 90만 주, 그리고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된 것 네, 네, 같은데,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요 지금 음영 구간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좀 네, 붙었었고, 이게 뭐 이제 차장님 말씀만 들어놓고 봐서는 내년을 준비하는 수급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미 선수들은 그렇죠. 네, 들어앉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이제 네. 현업에서 느끼는 바로는, 경험하는 바로는 기술적으로 이미 선수들 좀 들어앉았고, 이 부분들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해서 잘 버티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힐 때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을 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갖고 빛을 네, 발할 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장비주들에 대한 고민들 또 같이 한번 해보시고, 앞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재단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는 게, 이제 저는 그 항상 전기차에 대한 이 판단을 할 때 수요가 언제 꺾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성장기에 시장이 있는 거냐, 아니면 성숙기로 접어들었느냐. 사실 성숙기로 접어들면 우리가 주가의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성장기 시장에 있을 때 수익이 제일 많이 나고 그렇죠. 돈 제일 많이 번단 말이에요. 앞서 이제 이 차장님께서 10대 중에 뭐 어디 저기 노르웨이 같은 노르웨이는 경우는 10대 중에 한 3대 3.5 정도, 네네. 그렇죠. 네. 3.5도 4대 네네.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10대에서 4대, 5대 정도가 되면 저는 성숙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부터는 네네네.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기준만 놓고 봤었을 때는 100대 중에 13대라 그래요. 아직 13%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도 20%가 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30%도 넘게 남아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최소한 그거 이상은 더 성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네. 계속해서. 맞아요. 이게 조금씩 성장을 하겠지만, 뭐 10세대가 내년에 갑자기 뭐 전기차가 100대 중에 올해 10세대 팔렸는데 내년에 20대 팔고 30대 팔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성장기 시장이.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의 침체기를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2년, 3년으로 좀 길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경기의 침체이지 시장의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시장을 멱살을 잡고 캐리해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뭐 이를테면 2010년도 11년에는 차화정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유동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시장을 차화정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듯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16, 17, 18년도 아니면 16, 17, 18, 19년도 정도 같은 어떤 그런 구간, 저도 요즘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 네. 구간이 한 3년 정도 있을 것 수도 같아. 있겠다, 근데 그 생각이 3년 동안의 구간에서도 성장하는 이 업종, 섹터는 있었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 이 업종은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은 누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거래량도 말라갔고, 예탁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탁잔고가 20조 대 뭐, 이렇게 20조 대 이렇게 됐었던 것도 같아요. 굉장히 좀 낮은 예탁잔고를 기록했었던 것 같은데, 거래량도 뭐 진짜 거의 완전히 물이 마를 네, 정도로 네, 네. 힘들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런 유사한 시장이 2년, 3년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추세 대세 상승장이 올 것 같고, 이 3년의 시간이 결국은 시장 구조조정의 기간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중소 영세한 업체들, 또 신규로 상장한 업체들 중에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어떤 구조조정을 갖고 재편이 되고 나서 추세 상승장의 어떤 4년, 5년의 긴 추세 상승장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3년 동안의 침체 기간에 결국은 살아남는, 우리가 시장을 멱살 잡고 캐리하지는 못하겠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시장이 빠지지 않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 2차 전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100대 중에 13대니까 우리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게 셀이 됐든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지 간에, 저희는 물론 이제 차장님은 셀, 저 소재. 소재. 저는 예. 장비. 그렇죠. 예. 뭐 셀은 사실은 두 사람의 의견 모두가 아주 길게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2차 전지 이쪽에 관련된
투자 그리고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저는 IRA 관련된 것들에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오프를 하는 순간은 앞으로 6개월 이내일 걸로 봐요. 네네네. 왜냐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그 조건에 맞춰야 되고 그거 맞춰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봐야 내년에 한 6월 정도까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투자에 대한 협약들은 이미 다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까지가 사실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더 나올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단이 중요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런 타이밍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우려 섞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장이 바뀌면 종목은 바뀝니다. 지금은 2차 전지가 제일 리딩하고 있고 시장이 방향이 없죠. 그리고 저점은 높여가나 고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올렸다가 혹은 내릴 수 있는 정도까지 어떤 뭔가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럼 당연히 다른 밑에 있는 종목들이 갈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되게 되면 셀에 대해서는 사실 매도가 맞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당부 같이 이제 말씀드립니다. 같이 조금. 네네. 시장이 제일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은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는 자동차용 메모리 이 반도체 쪽에 좀 더 중요해지죠. 주력을 하고 네, 집중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가 200개 정도 수준인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2,000개 이상 훨씬 늘어나죠. 뭐 10배 2,000개 이상 들어간다 늘어나겠죠. 그러고 뭐 성능이 고도화되면 뭐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데이터 처리량도 1TB 상당의 메모리가 그리고 한 대 최대 80GB 정도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도 사실은 차량 파운더리 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더리하는 이 조그만 회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그쪽으로 좀 메모리 그쪽 사업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인수하고 싶어 하겠죠. 더 하나 하고 싶겠죠. 네. 뭐 뭔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경준이 형이 뭔가 꼭 이게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말을 못하거나 오프 더 레코드가 있으면 눈을 감고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방송이니까 그러면 네, 방송 마치고 저한테만 살짝 얘기를 해주면 제가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송에 활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 쪽에 기판 쪽도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도 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PCB 쪽, FPCB 쪽 이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힘들었었는데 그쪽이 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쪽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냥 좋죠. 겉다리로 네. 매매 관점으로 우리 또 차장님께서는 매일매일 시장과 파이팅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네네. 오늘 사실 2차 전지만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짧게라도 시장에서 이제 또 매일같이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주변에 이 단톡방이나 이런 것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네. 뭐 얘기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또 네옴시티로 활기를 띠더라고요. 그렇죠. 뭐 몇 프로를 먹었네, 뭐 몇 프로가 올랐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고 모처럼 만에 사실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옹호하거나 또 매매를 매일매일 파이팅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도 수익이 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네. 스킬도 많이 좀 모자란 부분들 좀 있고 무슨 실패를 말씀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매매가 2번, 3번, 4번, 5번 이어지면 계속 하는데 한 6번째에서 실패하면 또 한두 달 쉬거든요. 저는 이게 확 쫄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는 700조, 800조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죠? 수주받는 게 뭐 10조, 20조짜리 이렇게 수주받는데 이거 한 3, 4개 정도만 더 받으면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그리고 뭐 중소형들 중에 히림, 코롱글로벌, 엄청 많죠. 한미글로벌 이런 애들. 네네네. 야, 한미글로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도 살려놨더라고요. 와, 히림도 그렇고 정말 처음에 대형주들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미글로벌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네네네. 실은 이제 지점장님이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이슈로 보라고 연초에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저희 지점장님께서 다른 이슈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었는데 이게 주식이 참 그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가끔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파고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나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 A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회사는 A라는 이슈를 가지고 정말 성장을 할 거야.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A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 거야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했는데 B가 터지면서 주가가 그럴 수 급등하는 있죠. 경우가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차임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네요. 짧게라도. 예, 예. 자, 2차 전지를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옴시티를 하셔야죠. 왜냐면 왜 반대 아닌가? 네옴시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옴시티 못하는 분은 있을 수 오히려 있는데. 뭔가 확실한 담보가 더 미래 장기적으로 좀 보장이 되는 뭐 2차 제가 봤을 때 전지를 해야 한미 글로벌이나 금양이나 비슷해요. 차이는 안 난다고 봐요. 어차피 그래요?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이 있고요. 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반도체 사기도 애매하고 바이오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기 애매하고 뭐 인터넷주, 엔터주 다 마찬가지죠. 금리 올라가면 할인이 커지는 업종들인데 시장은 또 금리를 언제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다음 주 CPI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걱정이 너무 많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단기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테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네옴시티가 사실은 부각이 되는 게 규모도 크지만 사실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 미국과 사우디 관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죠. 그럼 한국이 사실은 거기 가서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700조라는 시장이 있고 한국이 잘하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스마트 시티, 뭐 아니 스마트 뭐 팜. 수소까지도 오늘 같이 엮여가지고 오르더라고요. 사우디가 수소 관련된 기술이 있어요. 생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잘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오시티는 두 가지예요.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친환경. 그다음에 스마트 하시네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두 가지 관점에서 결국 순환이 돌 수밖에 없어서 한미 글로벌이 올라 있으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 차겠죠. 그러니까 뭐 성신양해나 히링 같은 종목 올라가는 거고요. 계속 순환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내겠죠. 처음엔 금양이 이제 2차 전지 리튬 관련해서 올라가니까 강원에너지 찾는 거고 미래나노텍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명확한 대안이 없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 발표 있고 다음 주 선거 있고 그다음 목요일에 CPI 발표 있으니까 계속 불안해서 뭔가를 사겠습니까? 못 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제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구간이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 시장의 어떤 뒷배를 밀어줬던 큰 이 자금들이 사실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남아있는 유동성이 들어가는 이 섹터의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좀 지금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안 하면 이익을 내기 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수급 종목이 아니고서는 모멘텀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뭐 네, 장기적인 성장성 다 좋아. 실적 그래 좋아. 근데 누가 안 사주면 절대 안 오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동성이 다 풍부하게 있었을 때는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지만 한정된 유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되는 것들에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급등했을지라도 수급이 들어앉았고 단기적으로나마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연말까지 이런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그런 종목들, 섹터에 내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장님? 네. 똑같은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갔죠. 갔으면 사실 결과값은 안 나오겠죠, 별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또 이번 흔들릴 수 주말 있고. 다음 주 네. 초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G20 회의가 16일 정도 있는데 뭐 비살만이 올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세자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또 그때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혹은 뭐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조금 쉬시고 CPI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G20 열릴 때쯤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 뭐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수익이 나셔야 이 상황에 버틸 수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람입니다. 차장님하고 계속해서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차장님의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해주고 싶으면 텔레그램 네, 그렇죠. 제 생각을 최대한 뭐 종목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 시황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많이 네, 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형님이시고 네. 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차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또 되신다고 하시면 허락한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 같이 나누면서
또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 지식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저랑. 아니, 좀 바쁘신 사실 분이라서.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네, 시간이 네.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된다면 기회가 뭐 된다고 했었을 때 같이 또 얘기를 여의도는 잘 안 하는 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좀 2차 전지 위주로 좀 알차게 좀 준비를 네, 같이 그러네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내용을 좀 준비를 네. 했었고. 왜냐면 사실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다루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어느 시기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제가 진행한 이 컨셉에서는 그날의 좀 이슈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수급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좀 발굴을 해내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방송 시간을 좀 꾸려가는 그런 거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10시에 또 여러분들도 방송에 나갈 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경준 차장입니다 하고 해서 실시간 댓글창에 같이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무사항 얼굴 표정이 지금 얼굴이 너무 살쪄서 욕 나올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거기 다행이네요. 채팅창에 이경준 차장입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하면 좀 갖게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신 게 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또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쪽은 보여주시기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 좀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최종택 이사님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도곡의 그 선물 옵션 관련해서. 근데 최종택 이사님이 파생 쪽만 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분도 역시 지금 시장의 컨셉과 맞는 수급과 관련된 매매 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매매 툴을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또 CFD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수급이 또 흘러 들어와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이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1시간 동안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시장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옵니다. 이만큼 힘든 만큼 더 큰 기회가 오니까요. 자산 잃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키시면 기회 오니까요. 또 그 기회 때 화이팅 하셔서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안 빠지면 오르고 안 잃으면 버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좋고, 고맙습니다. 네. 역시 잘하시네요.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